영화 관상에서는 관상가 역할을 했던 주인공 송강호 씨가 모든 풍파를 겪은 후에 영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나 떨어졌대, 어디는 또 얼마나 올랐대 라면서 그때그때 일희일비하는 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도를 움직이는 건 바람, 즉 정책과 거시경제 요인들을 봐야지만 시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에 봄 기운을 가져올 만한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에 앞서 잠시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상고하저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전년 하반기 때부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연초에서부터 이어지면서 거래가 부진하다가 정부의 정책자금 투입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4월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반등은 점점 더 빠르게 이루어져서 여름이 돼서는 크게 뛰어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펄펄 끓어오르자 깜짝 놀란 정부가 대놓고 은행권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압박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9월 달부터 단행이 되자 이른바 돈줄이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렇게 시장을 묶어왔던 돈줄이 서서히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는 은행권에서는 사전에 설정해뒀던 대출 총량이 새롭게 세팅되면서 대출 규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내리지 않고 막 끝까지 버티면서 막대한 예대 마진을 누리고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 다수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소집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례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간담회에서는 특별한 압박이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사전에 작성했던 현장 간담회의 개요를 살펴보면 역대급 호실적 속에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 여전히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노골적으로 은행권을 압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현재 서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방안 중 하나로 부당 가상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회 과반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실상 은행이 가상금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에다가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은행에서도 눈치가 있다면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도 알아서 기여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압박이었던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통을 이어받은 건 정부 당국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간담회가 열린 지 이틀 뒤 공개적으로 은행들에게 가상금리 인하를 주문했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을 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면서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그건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은행들에 대해서 가상금리 내려라 라고 지적한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금융권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실상 관치 금융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구정이 지난 다음 은행권들은 실제 가상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6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당시 이창용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소비, 건설 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들었습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탈에 비해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더 열어뒀는데요.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가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발표한 날의 환율은 1,460원이었지만 구정 연휴 직전인 24일 환율은 1,431원으로 약 일주일 만에 29원이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1,420원대로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 취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달러의 상승세를 부추겨 왔는데 예상외로 트럼프가 돌발 발언 등을 하지 않으면서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영향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혼란이 안정화될 경우엔 한은이 펀더멘탈에 비해 더 올랐다고 말했던 30원 정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1,300원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대한민국 경제팀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침체된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요인을 늘리는 일,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방향성을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 유동성이 적기에 그리고 적절한 곳에 공급되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가겠냐는 건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마땅히 보이는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죠. 증시는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고 예적금 금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중에는 오갈 곳 없이 쌓아두고 있는 대기성 자금들이 계속해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하는 M2는 4,14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18개월 연속 증가한 건데요. 최근 매경에서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를 비교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의 시총 상위 50개 단지와 코스피 대표 종목 50개를 비교를 해본 결과 그 둘의 수익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가상금리 그리고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풍부해진 유동성들이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들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간신히 억눌러 왔던 매수 심리에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더군다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도 여야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집니다. 지하철역을 신설하겠다,
새로운 도로를 놔주겠다,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등 이런저런 개발 공약들은 전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 심리가 실제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급지와 하급지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단순히 매물량과 일부 하락 거래 사례만으로 시장 전체를 오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편적인 기사 제목이나 일부 사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구정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상금리와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압력이 높아지며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공급될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주목받으면서 투자의 매력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숨고르기를 해왔던 시장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할 요인이 될 가능성을 키웁니다. 셋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탄핵 정국과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수록 후보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주요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복합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정책과 금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 심지어는 정치적 이슈까지 모든 것이 얽혀있는 게 부동산인데요. 단편적인 뉴스 한 토막만 보고 시장을 섣부르게 판단하시지 말고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시야를 넓게 확장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외적인 변수들까지 큰 흐름을 읽는 습관들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날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